여러분, 현재 중동 언론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50년 전 우리가 심었던 씨앗이 얼마나 거대한 나무로 자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국왕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수행원들 역시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나흘 전 새벽 2시 도쿄로 향하던 왕실 전용기에서 갑자기 엔진 결함이 발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비행기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3시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왕실 수석 고문이 객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단 5분. 낯선 땅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그 순간 국왕과 수행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었던 72시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1부, 예기치 못한 착륙.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시드 알파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경호실장으로서 국왕 폐하를 30년간 모셔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중동은 물론 유럽, 미주, 아시아를 함께 누볐습니다. 왕실 경호는 어디를 가든 긴장의 연속이지만 그날 밤처럼 저의 30년 경력이 하얗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밤 11시 우리는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국왕 폐하와 왕실 고문단 그리고 저를 포함한 12명의 경호팀이 함께하는 공식 순방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일본 도쿄. 국왕께서는 G20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중동 국가대표로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이었습니다.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페르시아만을 지나 파키스탄 상공을 거쳐 동아시아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국왕께서는 연설문을 검토하고 계셨고 고문단은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으며 저 역시 도쿄 현지 경호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경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기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난기류인 줄 알았지만 기장의 기내 방송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왼쪽 엔진에 심각한 과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조종실로 달려갔습니다. 부기장이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입니다. 비행시간은 40분. 도쿄까지는 아직 2시간 반이 남았고 홍콩이나 마닐라로 회항하는 것은 더 오래 걸립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국왕께 상황을 보고드리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수행 고문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고? 그 작은 반도 국가에 내린단 말인가? 솔직히 저 역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의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닐 거라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기장이 인천공항 관제탑에 비상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제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완벽한 아랍어였습니다. 유창한 것을 넘어 리야드 방언이 섞인 표준 아랍어였습니다. 유럽 어느 곳을 가도 기본적으로 영어로 소통하는데 아시아의 공항에서 아랍어를 듣게 될 줄이야. 관제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비상 착륙 절차를 개시합니다. 활주로를 확보하고 의료팀과 소방차도 대기시키겠습니다. 통보한 지 불과 40분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착륙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엔진 하나가 과열된 비행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활주로 양쪽에는 소방차 5대와 구급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재나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기내 문이 열린 시간은 새벽 2시 15분. 탑승교 입구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 20여 명이 일렬로 서서 모두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아랍식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장 앞에 선 40대로 보이는 한국인이 유창한 아랍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인천공항 특별의전팀장 박민준이라고 했으며 사우디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8년간 영사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발음이 너무나 완벽해서 저는 처음에 그가 중동에서 자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박 팀장은 국왕 폐하를 위한 특별 VIP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할랄 음식과 기도실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왕께서 타실 휠체어에는 사우디 왕실의 문장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불과 40분 전 비상 착륙을 통보했는데 어떻게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행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음료가 전해졌는데 그것은 아랍 전통차인 카락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추야자까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한국의 공항에서 카락차와 대추야자를 맛보게 될 줄이야. 저는 이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VIP 통로로 이동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시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아 개방감이 넘쳤고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곳곳에 최첨단 안내 로봇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길을 안내했고 디지털 스크린에는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더욱 신속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VIP 전용 구역에서 심사가 이루어졌고 심사관은 아랍어로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여권 확인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공항보다도 빨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수화물도 이미 정리되어 나와 있었습니다. 각 여행 가방에는 주인의 아랍어와 영어 이름이 인쇄된 태그가 붙어 있었고 그 태그는 사우디 왕실 문장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 이런 준비를 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박 팀장은 공손하게 서울 시내의 호텔을 추천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몇몇 호텔이 왕실 전용 스위트룸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랍어 구사 직원이 상주하고 별도의 할랄 키친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왕족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이바흐 5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각 차량의 기사는 정장에 흰 장갑을 끼고 있었고 차 안에는 미네랄 워터와 대추야자 주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국왕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생각보다 훨씬 준비된 곳이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는 불행한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이 공항에서 왕실 의전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이었지만 고속도로에는 여전히 차량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그 순간 저는 우리가 한국이라는 곳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부 50년 전의 약속.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모두가 넋을 잃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고층 아파트 단지, 완벽하게 정비된 고가도로, 쉴 새 없이 흐르는 차량의 물결.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임에도 이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왕께서는 창밖을 응시하시다 문득 나지막이 차를 세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전기사가 놀라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국왕께서 보고 계셨던 것은 길가의 한 건설 현장에 걸린 대형 간판이었습니다. 푸른색 배경에 흰색으로 쓰인 현대건설이라는 글자. 국왕께서는 한참 동안 그 간판을 바라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셨습니다. 현대건설, 아버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던 이름이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국왕의 아버님, 즉 선왕께서는 1980년에 승하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45년도 더 된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차는 다시 출발했지만 국왕께서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73년의 일이라고 하셨다. 내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왕실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들었다. 그때 우리 사우디는 석유로 부유해지기 시작했고 거대한 주베일 항구와 산업시설을 건설해야 했다. 유럽 건설사들이 줄을 섰지만 모두 오만했고 아랍을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달랐다고 하셨지. 국왕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현대건설 직원들이 사우디에 왔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젊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도 40대, 기술자들은 모두 20대와 30대 초반, 유럽 회사들은 나이 지긋한 전문가들을 보냈는데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온 것입니다. 선왕께서는 크게 고뇌하셨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거대한 항구와 도로 건설을 맡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절박함이 보였고 그래서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문득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때 주베일에 계셨습니다. 건설사 직원은 아니었지만 사우디 정부의 감독관으로서 현장을 지켰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미쳤어.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섭씨 52도의 사막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고 합니다. 라마단 기간에 우리가 낮에 쉴 때도 그들은 계속 일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계약 금액은 수천만 달러의 거대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 한국에게는 국가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실패하면 파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해냈습니다. 공사 기간을 6개월이나 앞당겼고 품질은 유럽 회사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한국은 그 돈으로 제철소를 지었다고 들었다. 포항에 있는 그 제철소 말이다. 그것이 한국 산업화의 시작이었고 이후 중화학 공업을 추진했지. 우리가 준 기회가 한국을 바꾼 셈이다.
국왕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부심이면서도 동시에 놀라움 같았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믿어주었던 그 가난한 나라가 이토록 달라진 모습에 비현실감을 느끼시는 듯 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순간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강 양쪽으로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건물마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리 자체도 아름다운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시야에 들어오는 다리만 대여섯 개는 되었습니다. 왕실 고문 중 한 명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도시를 건설했지?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우디에는 석유가 있고 UAE나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강남에 들어서자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빌딩 숲은 뉴욕 맨해튼을 연상시켰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불야성을 이루었고 편의점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을 지나치다 삼성전자 로고를 보았고 다른 건물에는 SK하이닉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한국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거대한 본사 건물과 테크노파크를 직접 눈으로 보니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의전 팀장은 이곳이 강남 테헤란로이며 세계적인 기업들의 오피스와 금융기관이 밀집한 한국 경제의 심장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수십만 명이 이곳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123층의 초고층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도열하여 우리를 환영했고 로비의 화려함은 두바이의 버즈알 아랍 호텔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직원 중 5명이 유창한 아랍어를 구사했습니다. 총 지배인은 완벽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두바이에서 12년간 호텔 경영학을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과 아랍인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열 스위트룸은 아주 높은 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벽에 걸린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동의 사막 풍경을 그린 작품들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우리를 위해 일부러 바꿔 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객실 문을 열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빌딩의 불빛,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동차의 불빛,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객실 안에는 이슬람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와 메카 방향을 표시하는 나침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자 쿠란이 정성스럽게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국왕께서는 한참 동안 창가에서 계시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구나. 대단한 곳이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도록 빌딩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선왕께서 신뢰했던 그 젊은 한국인들이 이 놀라운 도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경 비행기 수리에 이틀이 더 필요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에 하루 더 머물게 된 것입니다. 국왕께서는 오히려 괜찮다고 하시며 이 도시를 더 둘러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룸서비스로 온 아침 식사는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이었습니다. 아랍식 빵과 치즈, 올리브, 그리고 향긋한 민트티까지 완벽했습니다. 주방장은 요르단 출신으로 한국에서 18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여성들이 혼자서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은 중동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안전함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경 호텔로 돌아오자 프런트에서 특별한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1973년의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선왕께서 주베일의 한국 건설 현장을 방문하신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한국 기술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은 사우디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보내온 자료라며 50년 전 두 나라의 우정을 기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왕께서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호텔 내 아랍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나와 인사를 했는데 그는 시리아인으로 한국에 15년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이민자에게 친절하며 아이들도 모두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도중 국왕께서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라시드, 자네 아버지도 주베일에 계셨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폐하.
아버지는 정부 감독관으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던가? 국왕께서 흥미롭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국왕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나라를 만들었군. 약속을 지키는 문화 말이다. 그 한마디가 기묘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50년 전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시를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국왕과 왕실 고문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일 도쿄로 출발하기 전 최종 점검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경호팀과 함께 최종 안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밤 9시경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한국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랍어 자막이 나오는 국제 채널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 반도체 산업,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내용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에서 보는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강은 검은 비단처럼 흘렀고 그 위의 다리들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이 광경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던 그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고,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그 젊은이들이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밤 11시가 되자 호텔은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음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내일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 공항 출발, 정오 도쿄 도착, 오후 3시 호텔 체크인,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어제의 비상 착륙이 가져온 긴장감과 오늘 하루 종일 걸었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눈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창밖의 평화로운 서울의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불과 4시간 후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밤 11시 30분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 기술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해라. 언젠가 이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새벽 3시 12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30년 경호 인생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3부 골든타임 5분 새벽 3시 12분 제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경호 인생에서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습니다. 라시드 실장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왕 폐하의 수행 비서관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압둘라 고문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맨발에 슬리퍼 차림, 잠옷 위에 재킷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압둘라 고문은 72세의 왕실 최고 원로로 선왕 시절부터 왕가를 모셔온 분이었습니다. 저는 고층 로열 스위트의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고문님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숨이 찼을 뻔했습니다. 압둘라 고문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왼편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왕실 주치의가 이미 도착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치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국왕께서도 황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잠옷 차림이셨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른 고문들도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야드 왕립병원에는 연락했나? 한 고문이 물었습니다. 주치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리야드까지는 9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한국의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병원? 우리는 이곳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왕실 고문의 치료를 감당할 실력이 있을까?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제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어려운 결정은 없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병원, 그리고 불과 몇 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 그때 압둘라 고문의 입에서
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전화해 저는 수행 비서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고 해. 비서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는 로열 스위트룸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손님 한 분이 심장마비로. 그가 다급하게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화기 저편에서 유창한 아랍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호텔 긴급 의료팀이 즉시 올라가겠습니다. 동시에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연락하겠습니다. 3분 내로 도착합니다. 긴급 의료팀? 호텔에 의료팀이 있다고? 믿을 수 없었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왕께서 압둘라 고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버티게, 압둘라, 곧 구조대가 올 걸세. 정확히 2분 47초 후 문이 열리고 전문 장비를 갖춘 4명의 구급대원이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구급 가방, 산소통, 제세동기, 그리고 휴대용 심전도 기기까지 장비는 완벽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30대 여성이 신속하게 압둘라고 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압둘라 선생님, 제 말 들리세요? 그녀가 완벽한 발음의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고문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 구급대원은 즉시 혈압을 재고 가슴에 심전도 패치를 붙였습니다. 동작은 수천 번 연습한 것처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심박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정맥 주사 라인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켠 뒤 어딘가로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흰 가운을 입은 40대 한국인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진호입니다. 김진호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환자의 심전도를 보고 있습니다. ST 분절 상승이 관찰됩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의사는 침착했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골든타임은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합니다. 1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저는 국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국왕께서는 화면 속 의사를 응시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세, 어제 우리가 이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지 않았는가? 저들을 믿어보세. 구급대원들이 압둘라 고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동작은 신속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산소 공급은 계속 유지되었고 심전도 모니터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해당 층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1층으로 직행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호텔 정문으로 나오자 최신형 구급차가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왕의 명에 따라 저도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차 내부는 마치 작은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로 가득했고 모니터에는 압둘라 고문의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는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방의 신호등이 모두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교차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신호등이 녹색이었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운전기사가 설명했습니다. 구급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모든 신호등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한국 주요 도시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벽 3시 30분, 도로에는 여전히 차들이 있었지만 모든 차들이 즉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경적 소리도 짜증내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여성 구급대원은 태블릿 PC를 통해 병원과 계속 교신했습니다. 김진호 의사가 지시를 내리면 즉시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 그리고 혈전용 해제,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압둘라 고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4분 58초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35분. 입구에는 이미 10여 명의 의료진이 완전 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을 낀 모습이었습니다. 김진호 의사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압둘라 선생님, 환영합니다.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바로 수술실로 가겠습니다. 들것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복도는 환했고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모든 안내판에는 한글과 함께 영어, 아랍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자 심혈관 센터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심도자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고 압둘라 고문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진호 의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수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겁니다. 제가 안내받은 대기실에는 국왕과 다른 고문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두 잠옷 위에 재킷을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압둘라 고문이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대기실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그 스크린에 믿을 수 없는 화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내부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사부, 투명한 수술실. 대기실 스크린에는 수술실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투명 의료는 저희 병원의 원칙입니다. 보호자가 원하시면 수술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끄셔도 됩니다. 국왕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보겠네. 우리 모두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수술실은 마치 우주선 조종실 같았습니다. 6개의 거대한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기계팔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한 고문이 물었습니다. AI 보조 로봇팔입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손떨림을 실시간으로 보정하여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0.1mm 단위로 움직입니다. 김진호 의사는 압둘라 고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눈빛은 냉철했습니다. 옆에는 5명의 의료진이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압둘라 선생님, 지금부터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의사가 말했습니다. 손목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국소 마취만 하기 때문에 의식은 깨어 있으실 겁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손짓으로 알려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우디에서 심장 시술은 사타구니의 큰 혈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손목이라니. 김 의사는 압둘라 고문의 오른쪽 손목에 가느다란 관카테터를 삽입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고문의 심장 혈관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지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혈관이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관을 혈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가느다란 철사 같은 것이 팔을 지나 어깨를 거쳐 흉부로 들어가는 기이하면서도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막힌 부분이 보입니다. 김 의사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한쪽 혈관이 90% 이상 좁아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1차선으로 줄어든 것처럼 피가 거의 흐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심장마비의 원인입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 혈관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인데 막히면 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뚫어줘야 합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김 의사는 막힌 부위에 풍선 같은 것을 넣고 천천히 부풀렸습니다. 좁아졌던 혈관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텐트를 삽입하겠습니다. 김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텐트는 그물망처럼 생긴 작은 금속관으로 접힌 상태로 들어가 혈관 안에서 펼쳐져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김 의사는 조심스럽게 스텐트의 위치를 잡고 펼쳤습니다. 스크린 위로 스텐트가 마치 꽃이 피어나듯 펼쳐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좁아졌던 혈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붉은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혈류 회복 확인, 김 의사가 말했습니다. 모니터 위에서 압둘라 고문의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하던 파형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김 의사는 더 자세히 스크린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혈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무언가 발견한 듯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다른 혈관에도 협착이 있습니다. 당장 막힐 정도는 아니지만 70% 정도 좁아져 있어 6개월 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의사가 보호자 대기실로 전화를 걸었고 간호사가 국왕께 수화기를 건넸습니다. 폐하, 김진호 의사입니다. 첫 번째 혈관은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혈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몇 달 내에 재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추가 시술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왕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해주시오. 김 의사를 믿겠네. 여기까지 와서 일을 반만 할 수는 없지 않겠소. 김 의사는 다시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혈관이 꺾이는 부분이라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이었지만 의사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AI 로봇이 미세한 움직임을 보정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스텐트가 들어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혈관이 다시 열리고 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의 모든 수치가 안정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시술 완료. 김 의사가 선언했습니다. 총 시술 시간 1시간 42분. 환자 상태 안정적이며 심장 혈류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깊은 만족감도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압둘라 고문이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의식이 완전히 또렷한 고문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라시드, 나 괜찮네. 전혀 아프지 않아. 국왕께서 고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셔왔지만 국왕의 눈물은 거의 본 적이 없는 저였습니다. 김 의사가 마스크를 벗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스텐트 2개를 삽입했고 혈류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손목을 통해 시술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를 겁니다. 6시간 후면 걸을 수 있고 이틀이면 퇴원 가능합니다. 이틀이라고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이런 시술을 받으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손목 시술은 출혈 위험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물론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압둘라 선생님의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압둘라 고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깨끗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는 각종 의료 장비가 있었지만 디자인이 세련되어 병실 같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천장에 나타난 홀로그램이었습니다. 압둘라 고문의 심장이 3D 형태로 떠올라 실시간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붉고 푸른 혈관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AI가 24시간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0.1초 안에 의료진에게 알림이 갑니다. 폐하께서도 휴대폰으로 실시간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담 간호사가 배정되었는데 놀랍게도 유창한 아랍어를 구사했습니다. 자신을 요르단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PC로 24시간 케어 플랜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대별 투약 계획, 재활 운동, 식단이 상세히 나와 있었고 약의 효과와 부작용, 운동 방법 등은 3D 애니메이션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 저는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지만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행정 직원이 다가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실장님, 시술비 내역서입니다. 저는 긴장하며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총 비용 500만 원, 미화로 약 1만 2천 달러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이 정도 시술은 최소 15만 달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30만 달러 이상입니다. 그런데 1만 2천 달러라니 확인하셨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너무 저렴한데요.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용은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건강보험과 의료 시스템입니다. 국왕께 보고를 드리러 갔습니다. 국왕께서는 중환자실 옆 보호자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폐하, 시술 비용이 나왔습니다. 미화로 1만 2천 달러입니다. 국왕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뭐라고? 1만 2천 달러? 제가 서류를 보여드리자 국왕께서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보시더니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와 다르군. 기술은 최고이면서 탐욕이 없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게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가난한 한국을 도왔다. 오늘 한국이 우리 사람을 구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리를 아는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부 역사의 순환. 다음날 오후 이시 압둘라 고문을 찾아갔을 때 놀랍게도 고문은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아침 식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그 위급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라시드, 나 정말 괜찮다네. 고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목이 조금 뻐근한 것 말고는 가슴은 하나도 안 아파. 정말 신기하지? 어제 죽을 뻔했는데 오늘 이렇게 멀쩡하다니. 김진호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압둘라 고문의 심전도를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은 뒤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보다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오후에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왕께서 김 의사에게 물으셨습니다. 의사 선생,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미국에서 수련했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한국으로 돌아왔소? 김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택시기사도 대기업 회장과 똑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국왕께서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국왕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라시드, 현대건설 회장을 만나고 싶네. 오늘 저녁에 가능하겠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폐하, 지금 말씀이십니까? 국왕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네. 지금 당장.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50년 전의 그 약속을 확인하고 싶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 본사에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직접 만남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현대건설 측은 즉시 응했습니다. 저녁 6시 현대건설의 윤영준 사장이 호텔 로열 스위트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국왕께서 직접 문 앞까지 나가 맞이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장님. 국왕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 사장이 공손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폐하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국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요. 1973년의 주베일 항구를 기억하십니까? 윤 사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입니다, 폐하. 그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건설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선배들이 사막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다. 국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고온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약속된 날짜보다 6개월이나 먼저 공사를 마쳤지요. 품질 또한 완벽했습니다. 윤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그때 사우디 왕실에서 가난했던 저희를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현대건설도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겁니다. 수천만 달러. 그 돈은 저희에게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소? 국왕이 물었습니다. 윤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중화학공업을 추진했습니다. 포스코 제철소를 짓고 조선소를 세우고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현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자산업, 건설산업,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윤 사장이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주베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술자 한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화상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윤 사장이 태블릿 PC를 꺼냈고 잠시 후 화면에 한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백발에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83세의 이영수 전 부장이었습니다. 폐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973년 주베일 항만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8이었습니다. 국왕께서 화면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단 말이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폐하, 저희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한국은 먹을 것도 자원도 부족했고 배불리 먹는 것이 꿈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100여 명이 사우디로 갔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내렸을 때 더위에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섭씨 52도, 사막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들이 굶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절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어 일을 할 수 없으니 밤에 일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국왕께서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선왕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폐하. 1974년 여름이었습니다. 왕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 꾸짖으러 오신 줄 알고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대단하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사우디는 한국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울었습니다, 폐하. 지구 반대편에서 온 가난한 외국인에게 한 나라의 왕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그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노인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항구는 6개월 먼저 완공되었고 품질 검사에서 유럽 회사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믿어주신 덕분에 우리는 그 돈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제철소를 갖고 배를 만들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한국은 세계의 중요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화면 너머로 국왕을 응시했습니다. 폐하, 지금의 대한민국은
1973년 사우디의 신뢰가 만든 것입니다. 폐하의 선왕께서 가난했던 저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국왕께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수 선생,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그 약속이 이토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통화가 끝난 후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왕께서는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50년이군. 국왕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50년 전 내 아버지는 가난한 한국을 믿어주셨다. 그리고 어제 그 한국이 우리 사람을 구했다. 압둘라는 내 아버지 시대부터 우리 가문을 모셔온 사람이다. 국왕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라시드, 자네 아버지도 그 현장에 계셨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폐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국왕께서 윤 사장을 향해 몸을 돌리셨습니다. 사장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5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고 어제 한국이 나를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도울 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움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가고 싶습니다. 윤 사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폐하, 영광입니다. 국왕께서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으로 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나는 전 세계에 사우디와 한국의 50년 우정, 그리고 미래 100년을 함께할 약속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날 밤 국왕의 명으로 왕실 대변인은 긴급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우디 주요 언론과 국제통신사에 연락이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 내 아버지는 사막에서 한국 청년들과 함께 일했다. 그리고 오늘 그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 역사는 참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순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필로그, 미래를 향한 약속. 다음 날 아침 압둘라 고문이 퇴원했습니다. 그는 걸어서 나왔습니다. 48시간 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라시드, 고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나라는 특별해. 기술만 대단한 게 아니야. 마음이 대단해. 50년 전의 은혜를 기억하다니. 이런 나라는 본 적이 없네. 오전 10시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왕께서는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하고 한국과 사우디의 역사적인 순간을 만드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는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알자지라, BBC, CNN,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사우디 국왕이 갑자기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오전 11시 국왕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양옆에는 압둘라 고문과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이 함께 섰습니다.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50년 전 우리가 심었던 씨앗이 얼마나 거대한 나무로 자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국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73년 우리의 선왕께서는 가난하지만 성실했던 한국을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 대한민국이 이번에 우리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국왕께서 세 개의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나는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째, 사우디와 한국은 200억 달러 규모의 의료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둘째, 네움 신도시의 핵심 스마트시티 구역 건설을 한국 기업 컨소시엄에 맡깁니다. 셋째, 1만 명의 사우디 청년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는 비전 2050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50년 전 우리가 믿었던 파트너가 오늘 우리를 구했고 미래 100년도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리야드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기자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왕의 선언은 이미 중동 전역에 보도된 후였습니다. 일주일 후 GCC 걸프 협력 회의가 열렸습니다.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중동 6개국 모두가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총 규모 1억 달러, 중동 외교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변화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리야드 왕립병원에 한국식 응급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첫해 응급실 사망률이 35% 감소했습니다. 네움시티에는 한국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했고 사우디 청년들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1년 후 김진호 의사가 리야드를 방문했습니다. 사우디 의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제가 김 의사를 맞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1년 전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묻자 김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날이 두 나라의 관계를 바꾸었지요.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50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50년의 세월을 넘어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국왕 폐하의 집무실 벽에는 여전히 두 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973년 주베일 사막의 흑백 사진, 그리고 2025년 서울의 야경 사진.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신뢰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